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준호를 키우시면서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준호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벌게 하셨고 결혼할 때도 별로 도움 못 주셨잖아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자식들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 운전대를 잡고 저녁에는 택시를 몰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모았던 아버지.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도 해준 게 뭐 있냐는 말을 들어야 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과연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1년 후 자신을 무시했던 가족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4세 최동팔은 오늘도 좁은 월세방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버스 기사로 살아온 동팔의 손은 핸들을 잡던 세월만큼 거칠고 투박했지만 지금은 젓가락을 든 그 손이 어쩐지 힘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먹으니 맛도 없구나. 동팔은 중얼거리며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순자가 늘 밥 먹어요 하며 따뜻하게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저녁을 먹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팔의 집에는 오래된 냉장고 소리와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팔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자신만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 녀석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동팔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괜히 바쁜데 방해가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아들도 이제 45살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바쁠 텐데 늙은 아버지가 자꾸 전화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동팔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 출고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야간 알바까지 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거나 경비 일을 하며 밤새워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는데. 동팔은 과거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족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생활에 바빠 보였고 동팔도 괜히 폐가 될까봐 연락을 자제하게 됐습니다.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그마저도 어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차고지도 떠나야 했고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이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절약하며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벌써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팔은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만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동팔은 아들 생각을 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을 텐데 경제가 어려우니 더욱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팔은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내일 잠깐 아버지 댁에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그래. 좋지. 좋아. 동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럼 내가 저녁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동팔은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팔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찾아온다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근처 시장에 가서 갈비도 사오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북어국도 끓여놨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치우고 과일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준호 녀석,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동팔은 갈비찜을 끓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준호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맛있는 걸 해줘서 기운 좀 내게 해줘야지. 오후 3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동팔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수진이도 왔어요. 아들 부부가 들어섰는데 표정이 어쩐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앉아라, 앉아. 갈비찜 해놨는데 같이 먹자. 동팔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준호와 수지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나중에 하고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동팔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 아니요, 회사 일은 아니고요. 준호는 말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합니다. 동팔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친구랑 같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합니다. 동팔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준호야, 나도 이제 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버지께서 퇴직금 받으신 것도 있고 적금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퇴직금은 이 집 전세 넣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동팔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퇴직금 대부분은 이미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내야 했고 아내 순자의 병원비로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급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준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은 안 되나? 동팔이 물었습니다.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힘들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준호를 키우시면서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런 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동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동팔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준호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벌게 하셨고
결혼할 때도 별로 도움 못 주셨잖아요. 동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을 모두 아들에게 쏟아부었는지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한테 제대로 용돈도 못 드리면서 이런 때만 찾아와서 뭘 기대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자식들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는데 수진아, 그만해. 준호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팔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버스 운전을 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한 세월,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닌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동팔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너무 급해서 그런 거지.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수진이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박혔습니다. 좋다. 동팔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해준 게 없다면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겠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동팔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 아예 우리 인연 끊어요. 수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게요. 준호는 당황하며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뭘 죄송해요. 도움도 안 되는 아버지한테 뭘 기대했나 싶어요. 수진은 현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준호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동팔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말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동팔은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갈비찜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준 게 없나? 동팔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팔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을 먹을 기분도 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준비했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찜도 북어국도 모두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팔은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이런 걸 했나 싶다. 점심때가 되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으니 더욱 답답해서 동팔은 산책이라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한테 해준 게 없나?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어릴 때 아들 준호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업고 뛰어갔던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사주려고 며칠 야근해서 돈을 모았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원비 내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참고서 값이 부족해서 점심을 굶으며 돈을 아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버스 운전을 하고 저녁에는 택시를 몰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견뎠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동팔은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때쯤 누군가 동팔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최동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옛 동료 박만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6세인 만석은 동팔보다 2살 위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만석이 형, 어떻게 여기를? 산책 나왔다가 내가 보이길래 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이야? 만석은 동팔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 동팔은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만석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 일 있었지? 나한테 숨길 것 없잖아. 만석은 동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같은 차고지에서 일한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함께 나눠온 동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팔은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만석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리러 왔던 것, 며느리가 했던 말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상처와 절망감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석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만석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형.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하고 산 건지 모르겠어요. 만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팔아, 너 기억나나? 20년 전에 내가 큰 사고 날 뻔했을 때 말이야. 무슨 사고요? 그때 내가 버스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대형 사고 날 뻔했잖아. 내가 라디오로 연락해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줬고. 동팔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만석이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내리막길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동팔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대피 방법을 알려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리고 승객들도 다 무사했고. 만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할 빚 말이야. 형, 그런 건 빚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동팔아.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만석은 동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만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팔아, 나한테 제안 하나 있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한번 들어볼래? 어떤 제안인데요? 동팔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야. 만석의 눈에서 확신에 찬 빛이 나왔습니다. 내가 요즘 부동산 공부 좀 해봤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특히 상가 건물 말이야. 상가 건물요. 그래, 오래된 상가 건물 중에 헐값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 위치는 좋은데 건물이 낡아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들 말이야. 만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건물을 사서 조금만 손보면 임대 수익이 꽤 나와. 월세로 안정적인 수입도 생기고 나중에는 건물 값도 오르고. 하지만 형,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자금 일부를 댈 수 있어. 너도 퇴직금 조금 있을 거고 대출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 동팔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왜 저한테 그런 도움을? 아까 말했잖아. 내가 예전에 날 살려준 빚을 갚는 거야. 만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혼자 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도 있고, 물론 위험은 있지.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계속 이렇게 월세방에서 연금만 받고 살 건가? 만석의 말에 동팔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았습니다. 어제 며느리에게 들었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는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형,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동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 있으면 실제 물건 하나 보러 가볼까?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동팔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만석과의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만석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만석을 만났습니다. 잘 잤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밤새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동팔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럴만하지. 큰 결정이니까. 그런데 오늘 실제로 보고 나면 마음이 정해질 거야. 두 사람은 전철을 타고 시내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오래된 상업지구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건물이야. 만석이 가리킨 곳은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확실히 오래돼 보였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고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작은 식당들, 3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어. 만석이 설명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총 480만 원 정도 나와. 건물 가격은 6억 원이야. 6억이면 너무 큰 돈 아닌가요? 동팔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3억을 댈 수 있어. 너는 퇴직금하고 대출받아서 3억만 마련하면 돼. 만석의 말에 동팔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3억을 어떻게 해? 나도 퇴직금 있고 적금도 있고 주식 정리한 것도 있어서 가능해. 걱정하지 마. 건물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구조는 튼튼해 보였고 층별로 임차인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건물에서 5년째 장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사 잘 되나요? 네, 학생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아서 꾸준히 잘 돼요. 3층 사무실도 둘러봤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소였는데 원장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이 건물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합리적이라서 만족하고 있어요. 건물주님도 좋으신 분이고요. 그 말을 들으니 동팔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나쁘지 않지? 만석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런데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임대 관리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도 부동산 관련 공부 많이 했어.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동팔의 신용도와 건물 담보 가치를 고려했을 때 2억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퇴직금 1억과 합치면 3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월 이자가 대략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 월 임대 수익 480만 원에서 이자 80만 원, 관리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3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동팔의 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월 47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일주일 후 동팔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 해보겠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만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계약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 상태 점검, 임차인들과의 면담 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옆에서 도와줘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도 친절하시고 모든 서류가 깔끔하네요.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물주님. 중개사의 인사를 받으며 동팔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이제 건물주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건물주가 됐네. 첫 달 임대료가 들어왔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480만 원을 보며 동팔은 감격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인가? 대출 이자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금까지 합치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2층 식당에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만석이 형,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에어컨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받으면 돼.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이 임대료 인상을 걱정한다고 했을 때 동팔은 급하게 올릴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줬습니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야 건물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임대 관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건물을 점검하고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네. 동팔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월세방에서 나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방 2개짜리였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동팔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팔은 일부러 겉으로는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차림도 예전과 비슷하게 입었고 외식도 자제했습니다. 괜히 돈 있다고 티내면 안 되지.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만석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건물 관리에 대해 상의하고 가끔은 소주 한잔하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덕분에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서로 도운 거지. 나도 혼자 했으면 이렇게 잘 안 됐을 거야.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동팔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올 텐데 동팔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팔이 건물주가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아들 준호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준호가 먼저 연락해 오겠지. 동팔은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동팔이 건물 점검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당당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님, 준호가 지금 큰일 났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동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호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를 당했거든요. 사기?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준호 이름으로 어음까지 돌렸대요. 수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2억이 넘어요. 집도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아이들은 언니 집에 맡겼어요. 동팔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준호는 어디에? 회사도 그만뒀어요.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어요.
수진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에 해준 게 뭐 있냐며 동파를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다음 날 동팔은 준호가 있다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의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술 냄새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2평도 안 되는 방에는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동팔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니 화가 나는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건 이제 됐고 상황부터 정확히 알려줘. 준호가 꺼낸 서류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어음 1억 5천만 원, 은행 대출 5천만 원, 사채까지 총 2억 3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이 어음은 언제까지야? 다음 달 말까지인데. 돈이 없으면 부도 처리돼요. 사업 파트너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투자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엉성하게 했고 다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랑 아이들은? 수진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학원도 그만뒀어요. 용돈도 못 줬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바보야, 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못 본 척하겠냐? 동팔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상처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로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팔은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자 만석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볼까?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고마워요, 형.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동팔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1년 전에 며느리가 해준 게 뭐 있냐고 했을 때의 그 모멸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팔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나와. 이야기할 게 있어. 아버지, 정말요? 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동팔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빚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의 그 모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해준 게 뭐 있냐고 했던 그 말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되돌려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동팔과의 통화 후 준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며칠 만에 제대로 씻고 면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연금생활자신데 수지는 언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전화를 받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년 전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작은 식당에서 가족이 만났습니다. 동팔은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말을 했을 제가 아니었는데.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 수진아. 다 지난 일이야. 동팔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1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준호야, 자책하지 마.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거야. 동팔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억이 넘는 큰돈인데 일단 내일 가게 자리부터 알아보자. 동팔이 말했습니다. 빚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고 우선 생계부터 해결해야지. 다음 날 동팔은 준호 부부와 함께 상가 임대 정보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본 결과 괜찮은 위치에 작은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월세 150만 원에 권리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아버지. 수진이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준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작은 식당이라도 해서 천천히 빚을 갚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부터 하죠. 중개사는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건물주가 최동팔 씨네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최동팔 씨라고 나와 있어요.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소유자 최동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팔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랐지?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그 말에 준호와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건물 주세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야. 너희가 돈 빌리러 왔던 그 다음 달부터. 동팔의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준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있었지. 이 건물에서 매달 400만 원씩 임대료가 나와. 동팔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빼고도 300만 원은 남아.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던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가 그때... 그래, 너희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이미 나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아버지, 그럼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말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달라졌을까? 동팔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해준 게 뭐 있냐고 했지. 그 말에 수진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까지 준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동팔은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하지만 특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시죠?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해 주세요.
대신 매달 매출 현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니야. 투자야. 동팔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공해야 나중에 임대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제 보여주마.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1년간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수진이 동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한 말들 평생 후회할 거예요. 수진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잊고. 동팔은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서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건물주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은 1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희 빚 문제는 어떻게 해? 그것도 해결해 줄 거야. 동팔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음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팔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1년 전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했지. 동팔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알아?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평생 준호를 위해 살았어. 동팔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 몰고 저녁에는 택시 운전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도 했어. 준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지.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아파도 참았어. 준호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 보는 게 내 유일한 기쁨이었거든. 동팔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해준 게 뭐 있냐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동팔이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자. 하지만 앞으로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어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매달 가게 운영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해야 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숨기지 말고 말해. 동팔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둘째, 아이들 교육에 소홀하면 안 돼. 학원비는 내가 따로 지원해 줄 테니까. 아버님, 준호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해. 동팔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해. 명절에는 함께 보내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 자주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동팔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 오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동팔은 인테리어 비용부터 주방 기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대로 해야 나중에 임대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동팔은 사업적인 이유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들 가족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일같이 가게에 나와서 청소하고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일했습니다. 이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동팔이 찾아왔습니다. 첫 손님은 내가 될게. 작은 김밥 천국이었지만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김밥과 우동을 먹어보니 맛이 좋았습니다. 맛있네. 이 정도면 장사 잘 될 것 같아. 아버님 덕분이에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어요. 그 모습이 1년 전과는 너무 달라서 동팔도 놀랐습니다. 고생을 해보니 사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단골이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수지는 약속대로 매주 아버지에게 운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 매출이 350만 원 나왔어요. 재료비 빼면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예요. 잘하고 있네. 동팔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는 충분하겠어. 네, 아이들 학원도 다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면접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소기업이지만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다행이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어느 일요일 저녁, 동팔은 오랜만에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넓은 집은 없어졌지만 가게 위쪽 작은 아파트에서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그런가? 동팔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버님께 밥 해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모시겠다고 하다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팔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제 보여줬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과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다니. 그래도 이제는 정말 가족 같네. 동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때로는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렸습니다. 수진의 김밥 천국은 동네 맛집이 되었고 준호도 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일요일 오후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동팔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 가족 식사날이 되었습니다. 갈비찜, 북어국, 나물 반찬까지 동팔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정말 똑똑하네. 동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동팔의 밥그릇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아드렸습니다. 아버님, 갈비찜 더 드세요. 아버님, 입맛에 맞게 조리했어요. 맛있다, 수진아. 정말 잘했네. 아버지, 가게 운영 상황 보고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순이익이 280만 원 나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서 매출이 안정됐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후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1년 전 제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그때 한 말들을 평생 후회할 거예요. 수진아,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지금이야. 동팔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 사랑, 신뢰, 가족의 정 같은 것들 말이야. 가족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겠지? 그 말에 준호와 수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동팔이 평생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큰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동팔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수진이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준비해서 맛보여 드릴게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동팔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팔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 말이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구나.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동네 부녀회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건물 주시면서도 전혀 티 안 내시고 저희 가게도 도와주시고 1년 전에는 시아버지를 무시했던 수진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팔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큰 건물 앞에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할아버지는 건물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영웅이래요. 손녀의 말에 동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다.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아버님을 두고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팔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아버님 덕분이에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해준 게 뭐 있냐고 물었지? 동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나?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평생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팔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에 쓸쓸하고 무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동팔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손녀가 나를 영웅이라고 했다. 며느리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했다. 1년 전 그 모욕적인 말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지만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이제는 정말 많은 걸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힘이고 가장의 자부심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팔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노인이 아닌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해준 게 뭐 있냐는 한마디 말이 74세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처받고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최동팔. 그 아버지의 용기와 도전이 결국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이 있어야
진정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